평생 지옥 같던 시집살이,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방.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남편의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고, 옆에서 자던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는 걸. 여보, 어머니가...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40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오른 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지만 솔직히 그게 제 첫 번째 감정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훌쩍훌쩍 울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창밖만 바라봤어요. 장례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시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미숙 씨와 작은 시누이 미란 씨. 두 사람 모두 눈이 퉁퉁 부어서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언니,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렇게 멀쩡한 얼굴로 오면 어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울 자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까도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그저 작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빈소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영정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웃음을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죠. 정말이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그날,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키가 작네. 우리 아들 키가 큰데 며느리는 왜 이렇게 작아? 그날부터였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빨래할 때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밥을 하면 간이 싱겁다, 짜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으셨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말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야, 거기, 너 이렇게만 부르셨죠.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기계 같았달까요? 한 번은 친정어머니가 괜찮으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급히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신경은 왜 그렇게 쓰나? 나도 참아. 네가 나가면 저녁은 누가 차려? 결국 그날 못 갔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고 저는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이네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남편한테? 남편은 늘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 심기 건드리지 말고 그냥 참아. 나이 드신 분이잖아.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나중엔 그냥 포기했어요. 이 사람한테 기대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제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시어머니 눈치, 밥 먹을 때도 시어머니 눈치, 자식들 키울 때도 시어머니 눈치. 내가 뭐하러 사나? 밤마다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면서도 이 집을 나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참으면 되는 거라고.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빈소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진 건가? 정말 끝난 건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어요. 뭔가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시어머니가 뒤에서 야, 거기 너! 하고 부를 것 같기도 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주 옆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효자였는지 고인이 늘 자랑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효자? 나를? 자랑을?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자랑했다고? 평생 저한테 한마디 칭찬도 안 하신 분이? 하지만 겉으로는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조문객은 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며 시어머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그 웃음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셨으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제 대답을 들을 수 없겠죠. 어머니는 가셨으니까요. 며느리는 울지도 않네. 이튿날 아침,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친척들, 시어머니의 옛 친구들, 동네 분들까지 오셔서 분향하고 가셨어요. 저는 상주 옆에 서서 계속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흘렸어야 할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걸까요? 슬프다는 감정이 도통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것 같았어요. 큰 시누이 미숙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언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좀 우는 척이라도 해요. 우는 척이라도 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온 것도 모자라서 죽음 앞에서까지 연기를 하라는 건가요? 죄송해요. 눈물이 안 나와서요.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미속 씨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작은 시누이 미란 씨도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친척 할머니들 쪽으로 갔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된 게. 빈소 한쪽에 모여 앉은 친척 할머니들이 저를 힐끔힐끔 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들리는 척 안 들리는 척 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며느리 표정 좀 봐.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게 뭐야?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네. 원래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그러게. 효부 소리 듣던 사람이 저러면 쓰나.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변명한들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 뜨는데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좀 울어.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울고 싶어도 안 나와요. 솔직한 제 대답에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40년을 한 집에서 사셨는데. 당신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알죠. 다 알아요. 며느리 자격 없다, 냉정하다, 효도 안 했다, 온갖 소리 다 하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거짓으로라도 울어야 돼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 좀 낮춰. 여기가 어딘데. 제발 좀 참아. 참으라고요? 또 참으라고요?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신 이 다리에서까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몇 술 더 먹다가 그냥 일어섰어요.
빈소 밖으로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은 게 잘못된 건가요? 40년 동안 저를 힘들게 하신 분인데 그래도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건가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막내딸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수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은 척 해야 하니까요.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는 속지 않았어요. 제 딸이니까. 40년 넘게 참고 사는 엄마를 보고 자란 딸이니까 알았겠죠. 엄마, 울지 않아도 돼요. 슬프지 않으면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데 이 아이만은 알아주네요. 고마워.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시누이들이 빈소 밖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쪽에서 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큰 시누이 미숙 씨의 목소리였어요. 나도 그래. 어머니한테 섭섭한 게 있었나 봐. 작은 시누이 미란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오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언니가 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한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식사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밤 늦게까지 시중 들었는데 친정어머니 임종도 못 지킨 게 저였는데 그게 모자라서 더 잘해드렸어야 한다고요? 말해야 하나? 이 사람들한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들어도 믿지 않을 거고요. 그날 밤 저는 빈소 한켠에 앉아 시어머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은 피곤한지 옆방에서 눈을 붙이고 저만 이렇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원에 잘못한 게 없는 걸까요? 영쟁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그 웃음이 왠지 제게는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떳떳하시겠죠. 며느리한테 해야 할 건 다 하셨으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저를 짓누르는 이 무게는 뭘까요? 혼자 남은 시어머니 방. 장례를 치르고 3일째 되는 날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 방 좀 정리해야겠어. 당신이 해줘.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시누이들은요? 딸들은 왜 안 하고 며느리인 제가 해야죠? 시누이분들한테 부탁하시지 그래요. 제 말에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감정적으로 힘들어해. 당신이 좀 해줘. 어차피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감정적으로 힘들다고요? 저는 안 힘든가요? 아니, 저는 사람도 아닌가 봐요. 그냥 일만 하는 기계니까 감정 따위는 없는 거겠죠?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후 2시쯤 저는 시어머니 방 문 앞에 섰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이 방에 마음 편히 들어가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긴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에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혹시 뭐 잘못한 건 없나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안 계시니까. 이제 저를 쳐다보며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핀잔 주실 분이
안 계시니까.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어요. 방 안에는 시어머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양 냄새, 오래된 옷장 냄새, 그리고 무언가 쿰쿰한 노인 특유의 냄새.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장롱, 화장대, 이불장, 모두 30년도 넘은 가구들이었죠. 시어머니는 평생 새 것을 사는 걸 싫어하셨어요. 아까운데 왜 바꾸냐고 하시며. 그런데 며느리인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제가 뭘 하나 사려고 하면 돈 아깝다고 하시면서 정작 아들한테는 우리 아들 좋은 거 써야지 라며 비싼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셨죠. 그래도 이제 끝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방만 정리하면 진짜 끝이에요.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볼 일도 없고 이 집에서 숨죽이며 살 일도 없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평생 입으시던 검정색 한복, 잿빛 치마 저고리 하나하나 꺼내며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옷들을 입고 사신 어머니는 행복하셨을까?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행복하건 말건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를 평생 괴롭힌 사람인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옷을 개면서도 자꾸만 시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한복을 입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던 모습, 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마루에 앉아 계시던 모습. 아니야, 그만 생각해. 저는 재빨리 옷들을 박스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장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자 빛, 거울, 오래된 화장품들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냥 기초 크림 정도만 바르셨죠. 여자가 꾸미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시며 제가 립스틱 하나 바르는 것도 눈충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서 계셨어요. 20몇 살쯤 되어 보이는? 그때 시어머니는 정말 예쁘셨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계셨지만 그 눈빛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무언가 불안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이때도 며느리셨을까? 그때도 힘드셨을까? 저는 황급히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왜 자꾸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해받은 적도 없으면서. 마지막으로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들을 꺼내고 옷가지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그때였어요. 옷장 맨 깊숙한 곳, 오래된 이불 더미 위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한 것이었어요. 손을 뻗어 꺼내봤습니다. 검은색 가죽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는 낡고 모서리가 헤어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서 반질반질했고 오랫동안 여러 번 펼쳐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기를 쓰셨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펼쳐볼까? 아니, 그러면 안 되겠죠? 돌아가신 분의 일기를 함부로 보는 건? 하지만 손은 이미 찻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75년 3월 12일. 거의 50년 전이네요. 오늘 시집 왔다. 무섭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제 가슴까지 전해줬어요. 저도 시집 올 게 무서웠거든요. 낯선 집, 낯선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러셨을까? 손이 떨리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섭다. 나를 계속 혼내신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집살이를 하셨던 거예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일기는 점점 더 암울해졌어요. 오늘도 맞았다. 시어머니가 밥이 맛없다고 뺨을 때리셨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한다. 어머니 편만 든다. 친정에 가고 싶다. 하지만 갈 수 없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쓴 일기라고요? 그럼 어머니도 저처럼 힘들게 사셨던 거예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계속 읽어야 할까요? 아님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일기장을 치마 속에 감췄습니다. 응, 괜찮아.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정리 많이 됐어요? 아직 조금 남았어. 수진이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울었어요? 제가 울고 있었나요? 손으로 볼을 만져보니 축축했습니다. 아니야, 먼지 때문에 눈이 좀... 거짓말이었어요. 먼지 때문이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눈물이 난 거였어요. 수진이는 더 묻지 않고 그냥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고마워.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치마 속에 숨겨뒀던 그 일기장을. 어머니, 당신도 저처럼 아프셨던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야 할 것 같았어요. 이 일기장 속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오늘 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겠어. 일기장 속 낯선 이름 미경아. 그날 밤 10시 모두 잠든 후에 저는 거실 작은 등 하나만 켜놓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상하게도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감춰왔던 이 일기장 속에는 도대체 뭐가 적혀 있을까요?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5년부터 시작된 일기는 처음 몇 년간 시어머니의 처절한 시집살이가 적혀 있었어요. 시할머니한테 맞는 이야기,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 친정 식구들이 그리운 이야기. 오늘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전화가 왔다. 가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시집 온 년이 친정은 무슨 친정이라고 하셨다. 결국 못 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랑 똑같았거든요. 제가 친정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킨 이유가 시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하셔서였어요. 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1980년대 일기에는 아들을 낳고 키우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 민수를 키우며 느꼈던 기쁨,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내용. 아들이 찻돌을 맞았다. 기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네가 키운 게 아니라 내가 키웠다고 하신다. 내 아들인데. 그 문장 옆에는 작은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50년 전 눈물이었지만 지금도 그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페이지를 대속 남겼습니다. 그러다 1982년 어느 날 일기에서 제 이름이 나왔어요. 오늘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다. 이름이 미경이란다. 키가 작고 얌전해 보인다. 제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키가 작네 라고 하셨던 그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다.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나처럼 고생시키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며느리는 원래 시집살이를 하는 거니까. 제 눈이 커졌습니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저를 40년 동안 괴롭히신 거예요? 손이 떨리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미경이가 설거지를 했는데 그릇에 물기가 남아 있었다. 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니야, 나는 다르게 할 거야. 하지만 그 다음날 일기는 달랐어요. 결국 미경이를 혼냈다. 그릇에 물기 남기면 안 된다고. 왜 이러는 걸까? 내 입에서 자꾸 시어머니와 똑같은 말이 나온다. 제 손에서 일기장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습니다. 1985년, 1990년, 1995년. 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미경이가 오늘 감기에 걸렸다. 약을 줘야 하나? 하지만 내가 주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냥 뒀다. 미경이 손이 트였다. 핸드크림이라도 줄걸.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다. 미경이가 오늘도 힘들어 보였다. 내가 저렇게 만든 건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로 제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힘들다는 걸?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왔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미경이가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가야 한다고 했다. 가지 말라고 했다. 나도 못 갔으니까 미경이도 못 가게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경이 얼굴을 보니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그날이었어요. 친정어머니 임종을 못 지킨 그날. 시어머니는 그날의 제 표정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하다. 네가 이 일기를 볼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쓴다. 미안하다. 나는 이게 나쁜 시어머니였다. 내가 당한 걸 네게 그대로 돌려준 못난 사람이었다. 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어요. 미경이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나는 시집살이 10년 만에 무너졌는데 미경이는 40년을 참고 있다.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당신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00년대 일기에는 손자 손녀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경이가 손자를 잘 키우고 있다. 나보다 훨씬 좋은 엄마다. 나는 아들을 키우면서도 늘 화가 나 있었는데 미경이는 항상 웃으며 아이들을 대한다. 오늘 수진이가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만 그래요? 라고 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들도 다 알고 있구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황급히 다가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손에 들린 일기장을 보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떨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일기장이야.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일기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걸 읽다 보니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읽어봐도 돼요? 저는 일기장을 수진이한테 건넸어요. 수진이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던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도 힘드셨구나. 그런데 엄마, 여기 봐요. 수진이가 어느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미경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표현할 줄 모른다. 며느리를 사랑한다는 게 이상한 얘긴가.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내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당신도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를?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피해자였어요. 할머니도 엄마처럼 아팠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알면서 왜 그러신 거예요? 피해자였으면 더더욱 저한테 잘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아, 엄마는 잘 모르겠어. 이해는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날 밤 저와 수진이는 새벽까지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50년 인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올해 초에 쓴 일기였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다. 얼마 못 살 것 같다. 미경아,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번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난다. 네가 날 용서해 줄 리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말하고 싶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였다.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부엌에 섰습니다. 밤새 일기장을 읽느라 한숨도 못 잤거든요. 커피를 내리며 계속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일기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할머니한테 맞았다고 했지. 그것도 자주? 시어머니가 23세 시집 왔을 때 시할머니는 이미 60대셨다고 했어요. 엄격하고 무섭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었대요.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밥을 태웠다. 시어머니가 뒤주에서 쌀을 퍼내어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쌀이 얼마나 귀한 건데 태워. 네가 먹어. 하시며 나는 마룻바닥에 흩어진 쌀을 주워 먹어야 했다. 그 글을 읽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렇게까지 하셨다고요? 부엌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머니는 또 똑같이 나한테 하신 거잖아. 이해가 안 됐어요. 피해자였으면 가해자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그렇게 당해서 힘들었으면 며느리한테는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경이한테 화를 냈다. 또 시어머니처럼 행동했다.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똑같아졌다. 무서운 건 이게 익숙해진다는 거다. 점점 더 쉬워진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섬뜩했습니다. 악순환이구나. 대대로 이어지는.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얼굴이 왜 그래?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묻잤어요. 왜? 어디 아파?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기장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남편은 믿어줄까요? 저기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저는 거실로 가서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남편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뭔데? 이게 어머니 일기장이에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어? 네, 어머니 방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남편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10페이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읽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만 읽을래. 왜요? 이거 진짜 어머니가 쓴 거 맞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누가 썼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이런 시집살이를 하셨다니.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힘들게 사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쓰셨어요. 미안하다고?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네, 저한테 못되게 군 거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나도 알았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심하게 대하신다는 거. 근데 난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했어. 정말 비겁했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쓰러웠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큰 시누이 미숙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우리를 봤습니다. 오빠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눈물을 닦으며 일기장을 가리켰어요. 이거 어머니 일기장이야. 읽어봐. 미숙 씨가 일기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란 씨도 옆에 다가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표정 없이 읽던 시누이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미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시할머니한테? 신우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누이들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경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언니한테 미안했대요, 어머니가. 미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표현할 줄 몰랐다고. 미숙 씨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갑자기 미숙 씨가 일기장을 덮고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언니,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셨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우리가 너무 심했죠? 미란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우리가 어머니 편만 들고 언니는 이해하려고도 안 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과를 하다니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40년이 지워지나요? 제 표정을 본 미숙 씨가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너무 늦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식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50년 동안 쓴 일기장. 어머니, 당신은 이걸 우리가 읽기를 바라셨던 건가요? 아니면 영원히 숨기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때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 일기장 다른 친척들한테도 보여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가족만 알면 돼요. 그럼 오빠 가족들이랑만? 네,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 일기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어머니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아팠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졌달까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수진이가 내려왔어요. 밤새 일기를 읽느라 늦게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일기장 보여줬어요? 응, 고모줄도 봤어. 뭐래요? 미안하대.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글쎄, 잘 모르겠어.
이해는 되는데 가슴은 아직도 아파. 당연하죠. 40년이 하루아침에 지워질 리 없잖아요. 똑똑한 우리 딸, 엄마 마음을 다 알아주네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영정 속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해는 돼요. 당신도 힘드셨다는 거,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은 못하겠어요. 40년이 너무 길었거든요. 영정숙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그래도 알아요. 당신이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거.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였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야 진심을 알았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가셨으니까요. 남편의 배신, 그리고 시누이들의 공격.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시누이들도 미안하다고 했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날은 49제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다시 모이기로 했고 저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김치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누이들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숙 씨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일기장 있잖아. 어머니 일기장. 그거 읽고 나니까 자꾸 어머니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서. 저는 부엌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나도 그래. 어머니를 추모해야 하는데 자꾸 우리 엄마도 며느리한테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한테 말해볼까? 일기장 좀 치우자고. 뭐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시누이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언니, 듣고 있었어요? 일기장을 치우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불편하니까 없애자는 거 아닌가요? 그게 49제 때 친척들이 오잖아요. 만약 일기장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이상하게요? 제가 대묻자 미란 씨가 거들었어요. 있잖아요, 언니.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못되게 했다는 게 알려지면 어머니 평판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지금 어머니 평판 걱정하세요? 40년 동안 제가 당한 거 생각 안 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일주일 전에는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 계단에서 남편이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요? 왜 그래? 미숙 씨가 얼른 오빠 쪽으로 갔습니다. 오빠, 저기 어머니 일기장 말인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동생들 말도 일리가 있어. 네? 49제 때 친척들한테 굳이 일기장 이야기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까지 이러다니. 당신도 그래요? 일주일 전에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미안한 건 맞아. 하지만 돌아가신 분 명예도 생각해야지. 명예요? 그럼 저는요? 제 억울함은요? 당신 억울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잖아. 죽은 사람 명예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신들 정말 한심하네요? 여보, 일주일이요. 딱 일주일마다 이렇게 변하세요? 그때 그 눈물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미란 씨가 변명했어요. 언니, 우리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불쌍하고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기 싫다는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졌어요. 저 안 해요. 49제 음식도 아무것도.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따라왔어요. 뭐 하긴요. 그만두는 거죠. 당신들끼리 하세요. 49제가 내일인데 음식은 누가 준비해?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던지. 저는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아니, 어머니 49제인데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요? 제가 며느리예요? 40년 동안 당신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본 적 있어요? 당신들이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 있어요? 무슨 소리를? 일기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머니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쓰셨어요. 근데 당신들은 뭐예요? 며칠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네요?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목소리 좀 낮죠? 동생들이 다 들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거실 쪽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시누이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이제 안 해요. 당신들 어머니 49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미숙 씨와 미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언니,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그래요? 당신들이 너무한 거 아니고?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일기장을 보고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가족들이 이해해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저는 이제 가족 때문에 어머니 명예를 더럽히는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야. 문 열어줘.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오더니 저를 꽉 안았어요. 엄마, 다 들었어. 아빠랑 고모들 너무해. 수진아, 엄마가 맞아.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딸의 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뭐하러 사나?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야, 엄마, 달라질 거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잖아. 수진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시어머니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미경아, 네가 이 일기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본다면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다 나한테 있다. 그리고 내 아들과 딸들에게 부탁한다. 미경이를 소중히 대해주길. 그 문장 아래에 덧붙여진 글이 있었어요. 만약 내 자식들이 미경이를 또 괴롭힌다면 나는 저승에서도 편히 못 잘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당신 자식들은 당신 말을 안 듣네요. 결국 또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49제에서 다 말해버릴까? 이 일기장을 친척들 앞에서 공개할까? 복수하고 싶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세상에 다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랬다가 정말로 끝이 나는 거 아닐까? 이 가족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 무섭습니다. 49제 날, 폭발하는 진실. 49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한복을 꺼내 입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눈밑은 시커멓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습니다. 일기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단 가지고는 가자. 쓸지 말지는 그때 가서 정하자.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친척들이 오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 할머니들, 남편의 사촌들, 동네 분들까지. 제가 내려오자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며느리 을았네. 고생 많어. 혼자 다 준비했지? 힘들었겠어. 혼자 준비한 게 아닌데 어제 시누이들이 부랴부랴 음식을 만들었는데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법사님이 오셔서 49제를 시작했어요. 독경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상주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일기장에 적힌 글씨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미경아, 미안하다. 독경이 끝나고 친척들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4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척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고인이 정말 복 많으셨지. 며느리가 이렇게 효자인데.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평생 며느리 복 타고 나셨어. 며느리 복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며느리 복? 저를 40년 동안 괴롭힌 게 복이었다고요? 그때 또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하는데 미경 씨는 끝까지 모셨잖아. 대단해. 근데 장례식 때는 안 울더라고. 좀 이상했어. 그러게 섭섭한 게 있었나 봐.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건 좀 냉정해 보이긴 했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냉정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남편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저 말할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그러지 마. 미숙 씨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일기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네, 시어머니가 50년 동안 쓰신 일기장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그만해. 제발. 안 돼요. 말할 거예요. 다 들어야 해요. 저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5월 3일. 오늘 며느리 미경이가 왔다. 나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내가 당한 시집살이를 이 아이한테는 시키고 싶지 않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1982년 6월 15일 결국 미경이를 혼냈다. 왜 많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하는 걸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3월 8일 미경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가지 말라고 했다. 나도 못 갔으니까. 하지만 미경이 얼굴을 보니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다. 친척 할머니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010년 7월 20일. 미경아,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다.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2024년 10월 5일. 미경아, 네가 이 일기를 볼지 모르겠지만 꼭 말하고 싶다. 잘못은 다 나한테 있다.
너는 잘못이 없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저는 친척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어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며 일어났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친정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어요. 제 인생이 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친척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보고 효자래요. 며느리 복이래요. 장례식 때 안 울었다고 냉정하대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울 자격이 있나요? 저를 40년 동안 괴롭힌 분인데 그래도 울어야 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일기를 읽고 나서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처럼 아팠다는 걸,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쓰셨어요. 사랑한다고도 쓰셨어요.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대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거. 하지만 목소리가 막혔어요. 용서는 못하겠어요. 아직은 40년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때 미숙 씨가 일어났습니다. 언니, 미숙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미란 씨도 일어났습니다. 언니, 저희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언니한테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다 알았잖아요. 일기장 보셨잖아요. 제가 말하자 미숙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인정하기 싫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말에 사람들이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어머니는 그냥 아픈 사람이었어요.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일기장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한테 상처 준 걸 정당화하지는 못해요. 이해는 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예요.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알았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심하게 하신다는 거. 근데 난 비겁하게 눈 감았어. 40년 동안. 알아요. 용서해줘. 제발.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한테도 똑같아요. 이해는 돼요. 당신도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한 친척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미경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우리도 미안해요. 우리도 몰랐어요.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복이라고 한 거 미안해요.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다 몰랐던 거니까요. 수진이가 제 곁으로 왔어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49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시어머니 영정 앞에 혼자 앉았어요. 모두 돌아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다 말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영정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저도 이제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아요.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마지막 한 번 더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시어머니의 마지막 글. 미경아, 나는 네게 나쁜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진심이었다. 너를 사랑했다.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다. 고맙다고.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알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안한 눈물이었어요. 용서는 못해도 이해는 할게요. 49제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럴 수 없었어요. 항상 뭔가 해야 했거든요. 설거지, 청소, 빨래, 시어머니 방 정리,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9제 이후로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여보, 차 더 마실래? 남편이 부엌에서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빨리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가끔은 화가 났고 서운했고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거든요. 당신, 그거 아직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일도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도 이해했어요. 아, 미안. 내가 깜빡했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왔어? 춥지? 누나요. 진짜 예쁘다. 수진이가 신발을 벗으며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제가 만든 거예요. 수진이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액자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 일기 중에서 엄마한테 쓴 부분이요. 제가 예쁘게 캘리그라피로 써서 액자 만들었어요. 액자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아, 고맙다. 너는 강한 사람이다. 시어머니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수진아. 엄마, 거라도요. 엄마가 힘들 때마다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그날 저녁 저는 액자를 거실 벽에 걸었어요. 시어머니 사진 옆에. 2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과 시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말.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들고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벌써 몇 번째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어요. 왜 알면서도 그랬어? 하는 화. 그 다음에는 슬픔이었어요. 우리 둘 다 불행했구나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는 이해였습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구나.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시할머니한테 당한 것을 저한테 되풀이한 악순환의 피해자.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4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미워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 이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그쳤어요. 세상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겠죠, 이제. 62살, 늦은 나이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사놓고도 입지 못했던 옷들, 그 중에서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거 입어야지. 거울 앞에 섰어요. 코트를 입은 제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어쩌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야. 현관을 나섰습니다. 눈 내린 거리를 걸었어요.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꽃집이 보였거든요. 들어가 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기 국화 있어요? 네, 물론이죠. 무슨 색으로 드릴까요? 흰색이요. 흰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시어머니 산소가 있는 공안묘지로 갔어요. 49제 이후 처음 오는 길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꽃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러 왔어요.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서운해요. 40년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 세월 동안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거. 어머니도 저처럼 아팠다는 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용서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너무 아파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는 할게요.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일기장 남겨주셔서 덕분에 어머니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일어섰습니다.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볼게요. 산을 내려오는 길 제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상처가 다 아문 것도 아니고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내 감정을 표현해도 돼.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내린 세상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62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어디 갔었어? 산소 다녀왔어요. 혼자? 같이 가지 그랬어. 혼자 가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뭐라고 했어? 이해한다고. 그리고 이제 제 인생 살겠다고. 남편이 웃었어요. 조금은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당신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빈 페이지에 처음으로 제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저 정미경은 오늘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지 않기로. 이제는 정미경으로 살기로. 용서는 못해도 이해는 할게요. 어머니도 저도 우리 모두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악순환은 여기서 끝내요. 제 딸 수진이한테는 그리고 앞으로 올 며느리한테는 이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을게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살아볼게요. 글을 다 쓰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62살의 늦은 나이에. 하지만 괜찮아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으니까요.